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앞둔 국회는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오후 2시 본회의 직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도 거론됐지만 안건으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를 하셨고 반대 의견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긴 방송 3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 폭거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무력화됩니다.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중단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본회의장 내 고성과 야유를 금지하는 신사협정을 체결한 지 보름 만에 격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대형 정책 이슈로 총선 전에 전국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자 민주당이 반격의 카드를 든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아젠다에서 밀린 거대 야당, 의석수로 판 흔들기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입법 강행을 막겠다라고 하자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까지 지금 내려진 상황입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 꺼내 들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탄핵이냐며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 꺼내든 탄핵 카드입니까? 이제 민주당을 탄핵 중독당, 직권남용당이라 불러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아직도 습관적 정쟁 유발용 탄핵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뻔히 기각될 걸 알면서도 묻지마 탄핵 카드를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팽개친 권한 남용입니다. 자, 거대 의석을 앞세운 이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 이른바 묻지마 탄핵, 과연 이게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도와달라 국민의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찾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 단어를 거듭 사용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단어였을까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사고는 엉뚱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박사님이 수습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덧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초선이나 원외들이 덧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의 중진이 어디 있어요? 방역거리가 없어요. 개파이 돼버렸어요. 그런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정말입니다. 덧보잡들 때문에 싫어. 내년에 새 판이 짜여지고 난 뒤에 그때 새로 시작하면 돼요. 연말까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그러지만 술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비난을 받는 게 나는 참 안타깝게 봅니다. 혁신위에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물론 이제 공개된 자리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 단어를 썼을 텐데, 글쎄요, 어떤 단어였는지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듣보잡들이 설친다, 호가호위한다, 발바닥이 설치고 있다.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저런 단어를 쓴 거예요.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 양두구육이란 말 한번 썼다가 잘못 썼다가 뭐 징계 얘기도 나왔고 그랬는데 홍준표 시장은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발바닥이래요. 듣보잡이랍니다. 일단 궁금한 게 박수현 의원님, 예. 이 듣보잡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듣보잡. 어제 하루만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쏟아낸 듣보잡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뇨한 혁신위원장과의 대화에서 9번이나 쓰셨고요. 본인이 페이스북에 한 번 더 썼고 10번을 어제 거론하셨어요. 예.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의 말씀은 누구를 겨냥하는지 다 이해하시죠. 다 윤핵관들 호가호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말씀을 계속 해오셨는데 어제 말씀의 특징은 윤핵관을 겨냥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권모술수를 모르는 분이다. 그런 정치를 처음 하는 정치 초년 그런 어떤 순진한 대통령을 이 호가호위하면서 윤핵관들이 대통령 주변에 이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과는 척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그 주변 정리를 잘해야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게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홍준표 시장은 마음이 당신이 직접 출마할 선거도 아니고 자기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대통령 주변에 윤핵관들을 겨냥해서 당의 질서가 없다 무너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징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또 여전히 표하면서 그런 것들은 차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미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듣보잡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옛날에 말이야 내가 원내대표 할 때 사실 지금 당 대표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그때 막 다 초선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같이 이제 초선 의원 하셨으니까 그때 홍준표 시장은 원내대표를 하셨을 때고 이러니까 듣보잡들이 말이야 혹시 그런 분들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겨냥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번에 사실은 이제 징계를 당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징계 당하실 때 아마 엄청나게 속이 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경선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경선 후보 때 그 당시에 그 당원들 투표에서 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현역 국회의원,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그 반드시 저 사람은 나를 도와야 되는데 그 돕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마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쌓이고 쌓여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김기현 또 대표가 이제 지난번 그 징계했을 때 지도부의 당 대표니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마찰도 있고 이런 갈등이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을 지금 그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언론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지. 그러셨던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짧게요. 홍 시장이 징계를 받은 건 수해 때 골프 때문이잖아요. 본인이 이거는 어떤 징계 사유가 아닌데 내가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생각이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 당시도 홍준표 시장은 주장했지만 이게 국민 정서에는 반하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게 징계 당할 만한 법률적 위반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신 것이 있고 지금도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밑바탕에 있으면서 우리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근데 인유한 위원장은 저런 얘기 할 줄 몰랐을까요? 유승민 전 의원 만날 때는 비공개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날 때도 비공개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공개적으로 만남을 가졌어요.
홍준표 시장 측에서 요구를 했을까?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공개 만남이라는 게 양쪽이 다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쪽에서는 사실 저런 공개 만남이 전혀 손해볼 게 없고 오히려 본인의 이런 섭섭한 감정이나 이런 것을 저런 공식적인 자리를 이용해서 정말 선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마다할 이유가 없고, 만약에 저 자리가 비공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홍준표 시장 스타일상 또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을까. 아하. 어차피 이게 공개될 내용일 것이다. 어차피 공개될 내용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뭐 좀 펼쳐진 장을 이용해서 저렇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나쁠 게 없고요. 또 사실 이뇨한 위원장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합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기자들이 둘 다 봐도. 날선 언어로 부딪히면 이게 굉장히 좀 파열음이 나고 서로 손해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화법이 왜 상대방을 추워주면서 이렇게 본인 얘기를 전달하는 그런 스타일. 이를테면 스타 의원들 출마해야 된다, 이런 식의 화법이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서도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뭐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림이 정말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고 정말 센 워딩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윈이 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뭐 공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잠시 말씀드리면 역시 홍준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 그래요? 정치가 뭔지를 알고요. 언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분명히 이뇨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비공개가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공개가 좋았을 거고요. 근데 이제 공개가 저렇게 된 걸로 보면은 공개해서 언론의 주목을 탁 받잖아요, 지금. 예. 역시 그냥 그 지점에서는 역시 홍준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뇨한 위원장도 아마 공개를 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뇨한 위원장께서도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힘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아마 생각하셔서 두 분이 그런 생각이 아마 일치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사람이 나왔죠. 이준석 전 대표. 요즘 신당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홍 시장, 이게 누구 탓이냐? 당 지도부 탓이다. 그리고 친윤 탓이다. 신당 안 만들 것 같아요? 만듭니다.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덕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좋은 글씨를 써가지고 딱지 붙이고.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그 별도 없는 놈이 되지. 안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오고 박사님이 그렇게 노력하셔도 참 그 이준석이는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체제 하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목매달 필요 뭐 있어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숫자도 얘기해요. 지금 비례대표 정당 만들면 10석이다. 근데 서울 노원병 뭐 거기서 택시기사도 하고 열심히 공들여 했지만 계속 떨어졌고 지금 또 나간다? 100%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100%. 그러니까 돌아올 리가 없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두려워하는 거는 공천을 줘서 노원에 나가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분석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다. 돌아온다, 결국은. 갈 데가 없다, 더 이상.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이뇨한 위원장이 부산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좀 너무나 황당하고 우리가 봤을 때 야, 어떻게 사람을 대놓고 저렇게 모욕을 주나 라는 느낌으로 막 영어로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만약에 돌아올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다. 짧게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뭘까요? 결과적으로 체리따봉, 그다음에 EXX 어쩌고 하면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어떤 자기에게 주었던 모욕감과 당대표를 쫓아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사과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
말하는 전제 조건일 겁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준석 대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미 그 시간으로 건넜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이러면서 이른바 이준석 신당은 점점 더 윤곽을 드러내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갈 수 있는 데가 대구의 시장들밖에 못 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한 조사에서 신당이 대구 지역 여론조사 1위 하는 조사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제 그래서 본 게 지역구나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장 어려운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장 어렵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듣보잡이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홍준표 대표,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이 어디 시장이죠? 대구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를 할까? 아마 지역을 기반으로 두면 어디가 될까? 이게 관심이 모아졌는데 영남이면 이제 대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대구도 뭐 포함이 되겠지만 주로 이제 경남 지역을 좀 말하는 데인데 대구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궁금해요. 홍준표 시장이랑도 뭔가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건가, 이준석 대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지금 영남신당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언론에서 전화를 하면은 뭐 전화 받아서 약간 뭐 단서를 두긴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멤버들하고 친당 창당 멤버들하고 상의는 해봐야겠지만은 뭐 아마라도 지금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영남이 그 지역이 영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 얘기는 그렇게 해요. 가장 어려운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지금 영남 창당 이렇게 신당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당장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게 이거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텃밭인 지역을 갖다가 그쪽에 창당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는 아마 나 구애받지 않는다. 그렇게 또 이제 기자들이 전화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영남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출마를 해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장 배신자 프레임 얘기가 듣지 않아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면은 이게 뭐 사전에 양해되고 뭐든 뭐 서로 뭐 합의를 얻어내고 이런 의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을 향해서 큰 소리를 냈을 때 주로 수도권 문제였거든요. 수도권 봐라. 지금 다음 총선에 다 죽는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찌됐든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신당은 영남에 대구를 기반으로 둔 정당?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이제 취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맨 처음 정보는 뭐였냐면은 그 이준석 대표는 신당 바람만 일으키지 그걸 신당을 창당하지는 않을 거고 무소속으로 대구에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대구를 많이 갔었죠, 사실은.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에 갑자기 또 뭐 신당 만든다고 지금 막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현재 이 비례대표제 있지 않습니까? 연동형.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아니 그 쉬운 비례정당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 지점이 고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례정당을 바꿔버리면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지역구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구 정당을 만들 때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수도권이냐 뭐 대구냐 이렇게 하는데, 본인 생각에 수도권보다 국민의힘에 더 타격을 주는 게 뭐냐, 대구 경북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지금 거의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요. 막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던지고 있다. 뭐 이른바 비례정당, 위성정당 문제는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민주당에도 던졌자는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 만났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비명계들 이거 계속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뭐 비명계한테 막 불똥이 튈 것 같아요. 그러자 한 비명계 의원은 이준석 완전 거리두기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4가지가 없대요. 4가지가. 들어보시죠.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역시 예.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표현할까? 하지 없는 정치? 뭐 하여튼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자, 뭐 저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가서 뭐 당 대표로 모시고 출마하겠느냐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생기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지지층이 더 이탈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나간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뭐 너무 이 보수 이쪽보다 나이 드신 분들보다 나는 젊은 이준석이 좋아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나가는 것보다 그래 민주당 지금 너무 한 사람 이재명 대표 체제로만 가는데 그래 저런 젊은 정치 오히려 그러니까 중도 좌파에서 이탈층이 많을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 조사한 결과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요. 최근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이준석 신당 출연을 전제로 내년 총선에서의 정당 투표율을 분석한 내부 여론조사를 지도부에 공유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층을 크게 적극 지지층, 소극 지지층 등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이 소극 지지층 가운데 이준석 신당으로 상당히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소극 지지층? 네. 또 다른 관계자는요. 여야 양당 지지층 모두 수도권보다는 영호남권에서 신당으로 이탈률이 높은데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이 빠진다면서 특히 젊은 층에서 이탈이 많은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어허. 또 지난달 21일에서 2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전국 성인 1,015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준석, 유승민 신당 창당을 하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17.9%가 또 국민의힘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13.9%가 신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민주당 지지층이 17% 더 많아요. 자, 그 점이 지금 좀 주목되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갑자기 지지층이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일반적인 정치 문법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에 당대표 됐을 때 그랬거든요. 이준석 그 당시는 그냥 젊은 정치인 그리고 정치를 준비하는 뭐 평론가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전 최고위원 수준이었죠. 당대표로 출마하는데 이준석이 되겠어? 진짜 돼요. 이게 힘이거든요. TK 정당 만들면 되겠어? 진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 가겠어? 진짜 갈 수도 있다는 거. 요거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바람으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같은 어떤 청년 정치인이 새로운 깃발을 들고 나섰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존 정치의 어떤 잘못이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갈 훌륭한 깃발인지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결과적으로 진지하게 판단을 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TK의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정말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 제가 빙의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대한민국 정치 병폐 중 하나가 지역 정당입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그런 정당인데 이 지역 구도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진 동진 정책을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역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기여한 바를 제가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이것이 유효한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이거 혁신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는 이준석 신당이 그래 이런 지역구도를 한번 깨보자라고 하는 그런 선의에서 전 출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가야 조금 더 따뜻하겠지 그런 유치한 생각으로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적어도 지역 정당의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깃발을 흔들므로써 민주당에도 그런 변화를 이루어내고 대한민국 정치 변화에 기여하기를 저는 바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역 기반 깨려고 했던 젊은 정치인의 노력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광주 열심히 찾아가고 5.18 영령들한테 계속 사죄하고 찾아가고
그다음에 뭐 천하람 위원장은 지금 춘천에 가 있고 지역 기반을 깨려면 총선도 과감하게 호남을 가든가 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당선돼야 될 때는 영남. 이거는 영남 지지층 입장에서 봐서는 결국 뭐야 우리 거 뺏어가려고 지금까지 이랬던 거야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위험한 선택이죠. 이준석 전 대표로 봐서는. 그러나 그런 위험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진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호남의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당 호남으로 간다 하면은 바람은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현실과 이상 사이에 적정한 부분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준석 대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호남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TK를 선택한 이준석의 도전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홍준표 시장에 이어서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행사에 갔대요. 서로 마주쳤겠죠.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1994년에 정계를 떠난 김대중 선생님을 제가 처음으로 앉아서 독대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이 꽉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통역하고 저도 빨간 색깔이 들었고 그 한을 아직 풀지 못했는데 만나자마자 제가 왜 선생님 보복 안 합니까? 걸쭉한 말씀으로 인 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쓴 것이야.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살자고요. 예, 지금 성대모사 됐어요. 보복이라는 건 못 쓰는 것이요. DJ 성대모사까지 했어요. 자, 정쟁을 그만하자는 건데 저게 어쩌면 인요한 위원장의 장점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정말 아픈 부분을 콕콕 찌르면서 뭐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남 뭐 의원들 주로 국민의힘 문제만 다룹니다. 어제도 좀 정쟁 좀 그만합시다라고 했어요. 저 얘기 듣고 이재명 대표는 또 웃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날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방문한 서울 강남구의 한 현장에서는 기자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기자들 수십 명이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당대표 안 따라다니고 지금 인요한 위원장 따라다녀요? 네, 그렇습니다. 인 위원장이 오전에는 이제 대구 경북대학을 또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를 방문을 했는데 모두 인 위원장이 어떤 말을 할까? 인 위원장 입만 주목하느라고 이제 기자들이 계속 자리를 지킨 거죠. 네, 그렇죠. 기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 당시의 정치적 실체예요, 사실.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고 어쨌든 이 혁신기구 수장이 여당 대표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은 게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면서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 인 위원장을 두고 사실상 당대표 대행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고요. 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당대표 역할을 인 위원장이 하면서 김기현 대표는 행정 사무 처리를 전담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야, 이거 김기현 대표 이 방송 듣고 있으면 뭔 소리야 했을 텐데 인요한 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고 사무 처리를 지금 김기현 대표가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이른바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그중에 뭐 친윤 핵심도 예외가 아닙니다. 친윤 핵심들 뭐 얘기하니까 반응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또 언론에 공개했잖아요. 내가 전화까지 했다고. 총선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한두 명만 좀 빨리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니까요. 이런 촉구도 하고 나섰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국민이 희생을 하고 정치인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그게 엎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하고 국민이 얻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북, 경남의 스타들이 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의 험지에도 오고
다 우리가 알잖아요. 지도부가 누군지. 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결단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여러 명한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른바 이 윤핵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부터는 뭐 특정한 개인 정치인 얘기입니다만 이분들의 선택이 국민의힘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명 콕 집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핵관 하면은 누구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장제원. 또 누굽니까?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요 네 의원인데요. 자,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버스 행사를 그렇게 많이 간답니다. 대형 버스를 타고 함께 나섰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이번 주말에 버스 90대가 동원되는 대규모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거를 지난번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당이 어수선할 때마다 저렇게 막 산악회, 이런 정기 산행, 이런 행사에 나 주변에 사람들 많어. 지금 나랑 같이 한 사람들 많거든요. 산이 좋다고요? 나도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걸까요?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뭐 또 다른 사진 역시 23대가 들어진 사진을 지난번에 올리면서 뒤에 사람 보세요. 1000여 명의 회원이 함께 있었다. 이런 사진들을 쭉 올리는 거예요. 정치적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자, 그런데 이정민 기자. 네. 요번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이렇게 대형 버스를 동원한 적이 많았었다고요? 네, 과거에도 대형 버스를 동원한 적이 많은데요.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용태 요구에 직면한 친윤석열계의 핵심인 이 장제원 의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과거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에 버스 90대가 동원되는 90대. 대대적인 지역구 외곽 조직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야, 잠깐만요. 말씀 중에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네. 자, 지역에서 정치하시니까 버스 90대를 이제 동원한다 이러면 선거법과 관련이 있으니까 아무튼 내가 가는 행사에 버스가 90대까지 온다. 이거 엄청난 행사 아니에요? 너무 부럽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장제원 의원이 지역에서는. 근데 나보고 나가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장 의원이 이렇게 많은 대형 버스를 동원한 것을 두고 새 과시를 통해서 당 안팎에서 나는 아직 건재하다 이런 건재함을 보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8일 장 의원 측과 여원산악회에 따르면 여원산악회는 오는 11일 경남 함양에서 산악회 출범 15주년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어허. 이 여원산악회가 장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외곽 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예. 산악회가 출범한 지난 2008년이 바로 장제원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의원 배지를 단 해입니다. 그렇죠. 그때 초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행사는 장 의원의 정계 입문 15주년 기념을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 부산에서 사상에서 뭐 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 내려오던 또 정치인 집안이기도 하고 그런데 나보고 부산 사상을 떠나라고요? 자, 장제원 의원.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바로 질문 드리죠. 지금 이것만 보면은 사상에 나온다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나온다는 사인을 안 떠난다? 메시지를 지금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계속 불출마, 험지 출마를 얘기하는데 그거에 응답이 전혀 만약에 없다면 예. 그러면 이제 이 혁신위원장, 혁신위가 과연 어떻게 할 건지 뭐 이것도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핵관 4명 중에 지금 아무도 지금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없어요. 장제원 의원 얘기했으니까 뭐 특정 의원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차라리 이번에 과감하게 먼저 팍 던지고 나오고 부산시장 선거 있잖아요. 거기에 출마하는 게 어떠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나왔었어요. 예. 결과적으로 총선에 이제 가면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산시장을 노린다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현재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냥 그때 그 타이밍에 저 사진을 딱 올렸다. 올렸어요. 예. 그 다음에 차량 90대요. 우리 다 정치해 보면 아시겠지만
버스 90대가 간다? 이거는 거의 뭐 대선 주자급 아니면 그렇죠. 대선 주자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못할 것 같은데. 전당대회 때 아마 전국에서 동원되는 버스도 한 100대 좀 넘을까 뭐 그럴 네, 당도 이 있을 지금 텐데. 그 정도인데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나는 간다. 어. 사상에 간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는 저는 그 장제원 의원께서 마지막 한번 힘을 용트림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저 카드가 성공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총선 패배와 직결되고 레임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뇨한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저는 언젠가는 이 문제를 직접 정리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 대상이 장제원 의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상징성이 다른 사람 한 명 뭐 불출마하거나 서울로 온다거나 이거 의미가 없어요. 장제원 의원이 아니고는 그만큼 상징적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이 혁신위원장의 제안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거다. 또 그것이 혁신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장제원 의원은 억울하잖아요. 예. 억울하죠. 삼선을 했고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할 것으로 보는데 마지막 한번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용트림이라도 하고 그러나 그래야 자기가 희생하는 크기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희생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 뭐 거론되는 자리들은 얼마든지 있고 역할은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가 이렇게 이 정도인데도 내가 희생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마지막 키우는 용트림을 한번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과 함께 거취가 주목되는 의원이 또 있습니다. 친윤의 투톱 가운데 또 다른 한 명이라는 권성동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는 검찰 선후배 출신이고 1960년생 동갑내기였습니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할까 말까 그때 고민할 때 강릉에서 여러 번 만났잖아요. 어린 시절 함께 보낸 사이였습니다. 유세 때도 늘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윤석열을 선택했냐? 바로 윤석열 후보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고 헌법에 충성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자, 최근에 권성동 의원 전화가 잘 안 됐었어요. 해외 출장 갔다 왔거든요. 국회 부의장단이랑. 어제 오자마자 기자들이 계속 전화했답니다. 문자했대요.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한 기자가 나 문자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받았느냐 했더니 에이 그동안 뭐 나는 뭐 출마 안 한다라고 했다는 얘기 다 가짜뉴스다. 나는 그런 입장 아니다. 출마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필리버스터에 본인 발언 순서까지 지금 앞당겼어요. 오늘 참 필리버스터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이 뭐냐면은 노란봉투법 법안입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을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강력 추진하는 그런 법안이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강력 반대를 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지금 시사가 되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제 이거 법안 통과를 위한 저지잖아요. 저지 연설이잖아요. 그렇죠. 주로 초선 의원들이 나섭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자들이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막 오래 집중해서 취재하지 않거든요. 예. 시간을 많이 끌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주로 초선들이 하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원래 한 6번째가 그랬는데 2번째로 앞당긴 거예요. 내 순서 빨리 해달라.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이미자 의원이 이제 지금 환노위 간사니까 예. 첫 번째를 하고 본인이 2번째로 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쟁점 법안의 저지에 내가 앞장섰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앞서 기자한테 보낸 문자하고 더불어 생각해 보면은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불출마 생각 1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 권성동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을 계속 드립니다. 저 너무 어려워요 오늘.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불출마 1도 없다.
예, 저는 그거에 한 표 예.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옆에서 이 사람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못해요. 왜냐? 자, 박수현 전 의원님. 예. 지역구 지방이시잖아요. 예. 지방에서 기반 닦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 지역구를 바꿔라?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자갈밭을 옥토로 만드는 일이라고 하고 거기에 정치인들이 쏟는 그 땀과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들로 그렇게 지역구를 정말 닦고 또 개인의 그건 욕심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결과 정치에 입문한 이상은 지역과 국민을, 지역민을 섬기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런 어떤 다른 이유로 그걸 포기하라라고 강제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때 느끼는 것은 굉장히 허탈하고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윤핵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사실은 자신들이 얻은 정치적 이득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억울함과 그런 자신들이 얻었던 정치적 이득과의 사이에서 그래 내가 이 정도 돼서 국민께 이만큼 더 사랑받고 더 힘이 생겼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인데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그건 저도 알 길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인유한 위원장 지금 이런 혁신안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이슈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요즘에 의원들 개개인 비명 친명 얘기만 나올 뿐 별 큰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이러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반격이냐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친명 체제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국민일보 사면 분석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총선 인재 영입 직접 챙긴다. 본인이 인재를 직접 영입해 오겠다는 겁니다. 당대표가 공천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데요. 위원장을. 자, 이러자 당 일각에서는 친명 체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데 자, 이정민 기자. 네. 이번 발표에 눈에 띄는 게요. 일단 인재 영입위원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냥 인재위원장이에요. 영입 빼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영입이 다른 곳에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예. 데리고 스카우트. 예, 스카우트 하는 거죠. 외부에서. 네, 민주당은 당 외부의 인재뿐 아니라 이번에는 당 내부에서도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 과거 인재위는 외부에서의 신진 인자 영입에 주력을 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들을 포함해서 발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인재 영입위원회가 아니라 인재위원회가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영입을 뺀 거군요. 네, 또 박 대변인은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가 당의 인재 발굴과 영입 등 인적 자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인재 영입 이게 총선에 사실 어떤 분을 모셔오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판세를 가릅니다. 그분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 정치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 특정 누구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스포츠 스타. 모두가 사랑하는 스포츠 스타가 갑자기 이 당에 오는 거예요. 나 저분 좋아하는데. 그래, 저분이 정치해. 그래서 아예 저분이 바꿔봐. 그런 게 인재 영입인데 인재위원입니다, 우리는 내부에서도 뽑아요. 공천권도 있는 사람이 인재도 내가 선택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참 저런 면에서 보면은 못할 게 자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소불이다? 네, 보세요. 인재 영입하면은 그냥 이건 외부에 이제 진짜 데려오는 거잖아요. 네, 내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을. 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해보면. 그리고 알고 보면은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것도 또 아니에요. 예. 근데 인재위원회라고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 그거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영입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공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인재인지 아닌지 그럼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민주당에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말장난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고요. 네. 결과적으로 뭐냐면 공천은 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고하게 만들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비명 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저는 좀 그냥 바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그냥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각 당의 공천 시스템이 있으니까 100% 다 개입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틈새 시장을 어떻게 노렸냐면 저는 어떻게 할까 사실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인재위원회였어요. 인재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인재입니다. 이 사람이 인재예요.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 사람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이미 뭐 공개적으로 사인 다 해주는 건데. 예. 근데 보통의 당대표는 저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국민 눈치도 봐야 되죠. 당내 눈치도 봐야 돼요. 당내 국회의원들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예. 공천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속에서 해요. 이 사람 좀 도와줘라. 이 사람은 좀 해줬으면 물밑으로. 좋겠다. 예, 이렇게 하지 그거를 대놓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하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인재라고 했는데 그 사람 인재 아니라고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 무서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 듣고 뭐 민주당에 계시니까 좀 어렵다는 말씀하시기 어려운 측면도 압니다만 어떻게 느끼셨어요? 인재위원회. 아니 뭐 제가 민주당에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아하. 예.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자 이러한 현재 인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공천 입김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는 새로운 모습인데 인재가 누군지는 몰라요 아직.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입되는 또는 지명되는 그런 인재가 누구인지를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그래 저 정도면 되겠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어떤 새로 만드는 시스템을 비판의 결과론적으로 해야지 와서 그 결과를 지금 내용도 보지 않았는데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거야라고 하는 비판은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재명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때 만들었던 그 공천 시스템이 정말로 저도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아주 치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다 있군요. 여러 종목 그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뭐 친하다고 해서 이것 좀 더 줘, 덜 줘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비판은 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가지고 끝까지 비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중에 결과를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여기 잠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인재라고 이제 했어요. 당에다 추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만약에 경선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당내 당원들은 이건 이재명 대표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은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면 당연히 당원들 투표 당내 경선에서 그 사람한테 다 투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개연성은 있죠. 네. 그러나 그런 민주당의 200만이 넘는 당원들은 집단 지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비명계가 소위 있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한다는 뭐 얘기도 듣고 소위 그 경선을 할 때 이 핸드폰의 어떤 그 요금 청구지가 뭐 바뀌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얘기하던데 예. 그렇게 실제로 누구 핸드폰이냐 이 번호가 예, 누구 거냐.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걱정을 하던데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예. 결과적으로 그 많은 수천 명이 되는 각 지역구마다의 당원들이 집단 지성이 있고 또 지역마다 또 사정이 또 다릅니다. 예. 결과가 아직 뭐 안 나왔고 뭐 인재가 누군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먼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근데 이 공천이라는 건요. 공천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불만 가진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일단 내가 비명계면 봐라 내가 비명계라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도자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다. 나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 떨어지는 것 같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우리 당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그게 뭘까요? 험지 출마입니다. 이원욱 의원 또 나오네요. 이원욱 의원이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지난번에 잠깐 나왔다 들어간 험지 출마 또 꺼냅니다. 모든 권력을 지금 다 획득가 거머쥐고 있는 당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네네.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서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찾아갔던 것. 네네.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총재 시절에 비례대표를 받더라도 뭐 15번 받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아주 다 비슷합니다. 당선시.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결단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도망가고 최고의 좋은 곳, 네. 말하자면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가는 곳 사람. 그래가지고는 당의 통합을 얘기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비명계에서 이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험지 출마 요구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 보란 듯이 어제 의미심장한 행보를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요. 인천 지역구잖아요. 인천시장 만납니다. 거기서 계양구의 현안을 직접 언급합니다. 저도 이제 계양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얘기를 좀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이 계양의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탄약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계속 관심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또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뭐 바로 질문 드리죠. 뭐 결론은 뭐 거의 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계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도 다른 곳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안 간다고 보고요. 무조건 계양에 나갈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금 일주일에 아무튼 2-3번 받잖아요. 예. 앞으로 그렇게 받을 거고요. 그럴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당무가 바쁘다. 어허. 그다음에 뭐 국회에서 나가서 할 일도 많다. 그다음에 단식도 지난번에 또 했잖아요. 예. 솔직히 이재명 대표 지역구 관리했을까요? 저는 지역구 관리 전혀 안 했다고 봐요. 느끼기에. 그러면 왜 하필 요 시점에 유정복 인천시장을 찾아가서 마치 지역구를 챙기는 모습을 언론에 다 보여줄까요? 그러면 그건 메시지가 나는 계양이다. 라는 거를 당 안팎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마라. 그러면 만약에 이현우 의원은 사실은 비명계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당연히 험지 가라. 대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비명계 의원 몇 분만 얘기할 뿐이고 다른 분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아, 우리 이재명 대표가 계양 가는 거 맞으니까 조용히 해.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 미리 차단해 놓은 거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민주당도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저런 요구를 하고 바람을 일으키듯이 민주당 안에도 저런 바람이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요구했던 윤핵관을 비롯한 이분들이 정말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에도 이런 압박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나 결단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상징적인 그런 어떤 희생, 모범 이런 것들이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저는 뭐 국민의힘의 이 험지 출마 제안이 얼만큼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것이고 민주당이 받는 압박의 힘은 이재명 대표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뭐 상황 논리가 아마 그렇게 전개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우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인 이 비례대표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죠.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별 얘기 안 했었잖아요.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 법정 시한까지 넘기면서 지난번에 계속 뭐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자, 이광희 기자가 이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점, 이 비례대표제 바뀌면 이른바 조국신당, 이준석 신당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21대 총선은 선거를 넉 달 앞두고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졌습니다. 지역구 후보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던지는 1인 2표 방식으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의석수만큼 비례대표로 채웁니다. 정당 득표율이 높더라도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추가로 얻는 비례 의석수가 적어집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을 따로 만드는 꼼수가 나왔습니다.
여야가 이 연동형 비례제를 폐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처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별도로 뽑는 병립형을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에 반대해왔던 민주당 기류가 바뀐 겁니다.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법과 제도를 조금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니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병립형이 되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양당엔 유리해지지만 비례의석을 노리는 신당이나 소수 정당에겐 불리해집니다.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등 여야 모두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 나오자 이들이 잠식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에 맞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자, 뭐 각 당의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정의당 계속 반발하고 있고 사실 이 소수 정당에게는 지난번 이 비례대표가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바꾸겠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지난번 해봤더니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정당들이 막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뽑았던 비례대표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뭐 누구라고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만 뭐 의원직 상실했으니까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이른바 위성정당 출신이고 김의겸 의원도 원래 위성정당 출신이었는데 이분은 또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근데 앞에서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그만둬요. 그러고 나서 그 순서를 뒤에서 이어받는 이런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정치 행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꾸자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록 안 바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나 했더니 이거 봐라. 이준석 신당 만든다고 하고 조국 신당 만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민주당이 갑자기 그럽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좀 저는 이제 쉽게 막 너무 얘기를 했지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니 앵커께서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예. 제가 이제 국회의장 소속의 헌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 자문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같이 해왔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방금 보셨듯이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해왔고요.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설득을 해서 이 소수 정당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될까라고 해서 이제 사실 내심으로는 그렇다면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준석 신당이나 조국 신당 이런 것들이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오해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도 반대합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의 출현이라고 하는 이 부작용을 어떻게 막느냐라고 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될 일인데 그러나 이준석 신당과 조국 신당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두 거대 양당을 병립형이라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양당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데 합의가 된다면 야합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없고 퇴행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결론은 위성정당 출현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양당이 합의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두 분 이준석, 조국 두 분의 화면 좀 보시죠. 자, 왼쪽에 있는 분은 뭐 서울에서 2번인가요? 3번인가요? 계속 떨어졌어요.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또 나가라고 하니까 좀 힘들 것 같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비례정당 만들어서 이준석을 전국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은 전국 어디에든 있기 때문에 비례정당이 낫다. 오른쪽에 있는 분도 지금 뭐 대법원 선고도 다 안 끝났습니다만 지금 이제 어디 뭐 지역에 출마한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또 조국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자, 이렇게 되면 원래 국민의힘, 원래 민주당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분석해 주시죠. 지금 저 두 사람이요. 이준석, 조국 저 두 분은 지금 저는 머릿속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이 비례정당 만들 수 있게 해다오.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를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
그거 엄청 원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원래 우리 국민의힘은 이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될 때 반대했습니다. 사실 독단적으로 그냥 민주당이 처리한 거예요. 그래놓고 위상정당이 난립이 되니까 이제 국민들 보기에 자기네들이 말이 안 되니까 이걸 고치겠다고 해놓고 지금 고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핵심 이렇게 봐요. 조국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민주당 측에? 그러면 나를 공천 줄 거냐? 공천 안 줄 거면 비례정당이라도 만들 수 있게 해다오. 이러면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계속 가하지 않을까. 정치적 명예회복 해야 되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과연 이거를 전격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줘야 되죠.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머뭇거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작동되는 거고요. 이준석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비례정당 사실 만드는 게 제일 쉽잖아요. 예. 근데 기반으로.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이게 지역구를 다 내야 되는데 솔직히 지역구 어디서 그게 당선이 돼요? 당선될 곳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여야가 저는 국민들과 언론이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이 비례정당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다 보아왔잖아요. 약속했어요. 고치기로 약속했던 예, 그러니까 겁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원래 처음에 병립형으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비례대표 뽑을 때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미리 공천을 줘요. 그래서 검증할 수 있게 상대당이 검증하고 언론이 검증해서 비례대표 공천 잘못하면 그 선거에서 아예 총선에서 다 망한다. 이 정도 각오하고 비례대표를 뽑아놔야 그분들 믿고 가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국회의원 된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정치권에서 목소리는 더 커요.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연동형이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병립형 비례대표가 갖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개선한 개혁 정치였는데 거기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위성정당이 출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거듭 말씀 그렇다고 해서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성정당의 출연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소수 정당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비례대표의 개선을 앞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정미경 의원님 의견에도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과거로 돌아가는 식으로 민주당이 합의를 해준다면 그것은 야합이라고 저는 이미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청조 씨 사기 사건의 공범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죠. 남현희 씨가 경찰에 다시 출석을 했어요. 근데 전청조와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질 조사 받으려니까 얼굴 마주쳤겠죠? 전청조와 마주친 남현희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죄송합니다. 뭘 봐? 김자민 기자입니다.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남현희 씨가 13시간 만에 경찰서를 나옵니다. 남 씨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남현희 씨 오늘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억울한 점 있으세요? 남 씨는 대질 조사에서 전청조 씨를 마주하자 뭘 쳐다보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 씨는 남 씨가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청조 씨는 그 사기 범행에 대해서 올해 그 3월경 즈음부터 이미 남현희 씨가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응답을 하셨고 이번 조사에선 남 씨와 전 씨 그리고 남 씨를 고소한 펜싱학원 학부모의 3자 대면이 이뤄졌습니다. 전 씨와 학부모는 남 씨가 공범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남 씨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전 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 대질 조사 내용을 토대로 남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야, 그러니까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랑해요, 결혼할 거예요 라고 했던 두 사람이 경찰서에서 만나더니 뭘 봐? 오, 아주 냉랭한 반응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였죠. 두 사람의 대질 조사가 어제 2시 반쯤 시작돼서 저녁 8시까지 6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아까 뭘 봐라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한 언론이 보도한 거에 따르면 전천족 씨가 남현희 씨를 노려봤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먼저 째려봤다? 그래서인지 남 씨가 조사 시작과 동시에 전 씨를 향해서 뭘 봐 이렇게 짜증을 내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예. 네, 그래서 원만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개입을 해서 두 사람이 직접 얘기를 못하게 조치를 취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 여기 싸우는 데 아니야. 뭐 이랬군요. 예. 네, 이날 조사에서 남현희 씨, 전청주 씨 양측이 변호인단과 이들을 고소한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 1명이 참석을 해서 3자 대면도 이루어졌습니다. 대질신문에서는 남 씨가 전 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나아가서 함께 공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고 합니다. 예. 남현희 씨는 공범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한 반면 전 씨와 학부모 측은 남 씨가 이미 올해 3월부터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청조는 올해 3월부터 이미 남현희도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 학부모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면서 반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특히 제일 궁금한 건 둘이 있을 때 뭘 봐? 옛날에 결혼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됐나? 두 사람 입장에서는.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만약에 전 씨가 금년 초에 등장만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 씨가 등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남 씨 입장에서는 전 씨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현 입장에서는 너만 안 나타났으면 내 인생에 죄송합니다만 뭐 인생에 태클만 걸리지 않았으면 너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다는 건데 과연 그랬느냐? 전청주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랑 더 이렇게 있으면 더 금전적 혜택이 있을 텐데 하지는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남현희 씨 얘기부터 들어보죠. SNS에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전청조 씨 사기 행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나다. 어떻게 하면 믿어주겠느냐.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손수 SNS를 통해서 조사받기 전에 올렸습니다. 굉장히 장문이고 여러 개의 이제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저렇게 올렸군요. 내가 왜 전청로와 사기를 칩니까? 라고 하면서 자, 내가 제일 큰 피해자다. 나는 돈도 명예도 이제 바닥났다. 이런 얘기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네, 공범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장문의 글을 이제 두 가지 정도 쟁점으로 압축해 보면 나는 범행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범행 동기라는 것은 돈을 편취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데 내가 운동만 하고 지금까지 뭐 그 27년간 운동만 하면서 이런 특별히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일 의도가 없다, 동기가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범죄 수익을 나눴기 때문에 공범 아니냐, 혜택을 본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뭐 용돈을 받은 부분이나 생활비 받은 부분이 전 씨 주장이 굉장히 가장되어 있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미 일각에서는 뭐 선물 받았거나 고가의 차량 같은 것들 경찰서에 모두 이미 반납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그런 내용을 통해서 너무나 심적으로 힘들다라는 내용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선물도 다시 돌려주고 뭐 경찰서에다가 이미 반납한다고 하지만 나 이거 달라고 안 했다니까요. 지가 준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전청조한테 이렇게 한때는 결혼까지 하자고 해놓고 왜 이런 식으로 갈까? 남현희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결혼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점차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상황이 급반전해 나가는 그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 이 전 씨와의 어떤 연결고리 이것을 나름대로 끊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정작 남현희 씨는 취재진 앞에서는 어제 출석 장면 잠시 보셨는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묵묵부담으로 일관했습니다. SNS에 입장문 올리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오늘 전청조 씨와 대질하면 어떤 말씀하실 건가요? 출국 금지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남현희 씨 오늘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억울한 점 있으세요? 자, 하지만 피해 금액이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26억. 본인도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뭐 피의자로 입건된 게 지금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에서는 고소를 당하면은 혐의 밝혀지기 이전에 바로 피의자로 입건이 되기는 합니다. 아, 누군가 나를 고소를 하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형식적 피의자로 그냥 자동으로 입건만 된 상태냐, 진짜 피의자나 이거는 좀 가려봐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나는 피해자다라는 말, 이거 본인 말만 믿고 지금 수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뭐 그렇게 되면 모든 사기 피의자들이 나는 피해자다, 나도 속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객관적인 정황을 봐야 되는데 가장 지금 주목해서 볼 부분은 학원 수강료라든지 지금 남현희 씨 이름을 내세워서 운영한 학원의 수강료 이런 것들을 지금 남현희 씨 계좌로 받았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청조를 믿고 투자를 하거나 우리의 펜싱 가르쳐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뭐 다른 스포츠 스타들이 하는 것처럼 뭐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죠. 그만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거니까. 예. 그런데 그 이름을 내세워서 뭔가 투자 권유를 하고 거액 지금 26억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이 돈을 받은 것은 과연 이렇게 나는 속았다, 내 이름만 이용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뭐 사기 혐의로 그 구속돼 있는 전청조는 뭐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야, 근데 이 전청조가요 또 알려줬대요. 이미 7개월 전에 재판에 넘겨졌었다고요? 네, 이제 뭐 놀랍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 임신을 소재로 한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서요. 한 남성이 지난해 임신했다라고 속여서 나한테 돈을 편취했다라는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예. 지난 4월에 사기 혐의로 이미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도 뭐 임신했다라고, 그때는 여성으로 사기쳤나 봐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전 씨가 지난해 10월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 남성을 만났고요. 또 남양주 등지에서 만나다가 이 남성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승마 선수인데 임신 때문에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네, 지금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전 씨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게 전청조예요? 전 씨입니다. 저런 모습으로 한 남성에게 다가가서 또 속이고 내가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3억이나 된다. 너가 책임져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A 씨에게 한 7,300만 원 정도를 이제 편취했다라는 혐의로 이미 형사재판에 회부된 게 지난 4월인데 예. 지난 4월이라면 남현희 씨랑 교제를 하거나 같이 동거하는 시점이 맞물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기죄로 기소당했는데도 또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소재도 임신을 했다. 뭐 임신을 너가 했다라 또는 내가 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다라는 게 이 사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임신을 다른 사람인 지금 남현이가 너가 임신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임신했어. 자, 아까 여성이었을 때 사진 잠깐 좀 볼까요? 그리고 남성이었을 때 사진도 잠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내가 임신했어요라고 하면서 다른 남성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이때는 여성으로서. 그런데 최근에 남현이 만났을 때는 완전히 남자로서 이렇게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남현이는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실, 앞으로 시간이 더 가야 가려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도로 위에서 생긴 일입니다. 도로 위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당연히 비켜주는 거죠. 근데 이번엔요. 구급차가 쫙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고 있는데 웬 화물차 한 대가 그냥 제 갈 길 갔답니다. 꿋꿋하게. 화면 보시죠. 일단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지난달 18일에 저녁 시간에 지금 벌어진 일인데요. 경기 화성시 한 도로입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어둑어둑한 가운데 구급차가 지금 1차로로 급히 가고 있어요. 지금 구급차 안에는 뇌출혈 환자가 지금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트럭 한 대가 계속 막고 있으면서 길을 지금 안 비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급차 블랙박스예요. 지금 네, 화면이. 네, 내가 그래서, 사이로 빠져가야 되는데. 네, 근데 저 트럭이 지금 차선을 애매하게 물고 들어가
들어가면서 앞에 발진 빨리 비켜줘야 되는데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른쪽으로 가야지. 왜 저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 운전자가 너무 답답하니까 경적도 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길 터달라고 방송까지 지금 잘 들어보시면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비키세요 했겠죠. 그렇죠. 근데도 저렇게 요지부동을 하고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핸들을 꺾어가지고 차선을 거의 물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막고 있네 지금. 그러니까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저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운전하시는 분이 줘봐요. 지금 차선을 아예 막고서 오히려 못 가게 하는 것 같아요. 1분 1초가 급한데 저 일부러 저러는 것 같은데 저렇게 계속 간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좀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른 차량들은 대부분 이제 옆으로 비켜주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렇죠. 다 갓길 쪽으로 가잖아요. 네, 분명히 저 트럭도 오른쪽에 좀 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적도 울리고 비켜달라고 방송도 하고 뭐 신고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앞을 막는 듯한 요지부동인 이런 트럭 때문에 결국 구급차가 이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왼쪽 차량과 트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정말 비집고 겨우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지금 다른 차도 아니고 저 안에는 정말 생명을 다투는 분이 타고 있잖아요. 진짜 저러다가 사고 난 적도 있었고 정말 안타까운 일 있었잖아요. 네, 저러다 골든타임이 놓쳐지면 누구의 책임인가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비슷한 사건이 지난 2020년에도 있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이 구급차가 이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접촉사고가 나니까 사고 접수 먼저 해달라라고 하면서 막아서 결국은 지체시켰던 사안인데 실제 그 안에는 폐암 4기의 80대 어르신이 계셨던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고요. 아유. 업무방해 4기 특수폭행죄로 기소가 돼서 실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것처럼 구급차에게 이렇게 고의로 양보를 해주지 않거나 관련된 의무 조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법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사안에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요 녀석 이 빈대죠, 빈대. 이 고시원에도 있고 찜질방에도 있고 요즘 곳곳에 빈대 때문에 기숙사에도 있고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야, 혹시 우리 집 없을까? 공포심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 이제 이걸 이용해서 거짓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택배도 무섭다는 분들이 나타났어요. 택배도.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도 이렇게 비슷한 현상이 있었었죠. 택배를 통해서 혹시 코로나 전파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이제 빈대 같은 경우에 더 그런 공포가 좀 큰 거예요. 아, 택배 물건 속에 빈대가 딸려올 수 있다? 맞습니다.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빈대가 묻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공포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SNS에 이거 진위 확인도 안 되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글까지 올라옵니다. 어느 그 배달업체 여기 빈대 있다 이렇게 또 거짓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택배회사를 지목을 하면서 여기 3개의 물류센터에서 빈대가 발견됐다. 그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매출에 바로 타격이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 회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렸는데 혹시 저 회사 아니야 하는데 저 회사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 회사가 피해를 본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 반발에 나섰고 바로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혔고요. 이 회사 얘기로는 굉장히 지금 소독을 통해서 전문 업체를 고용을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 빈대 발견 사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하고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자한테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참 이 국민들이 이렇게 빈대 공포 탓에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또 그런데 야, 이런 게 또 특수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자 한겨레 신면입니다. 요즘 그렇게 침구 청소기가 많이 팔린대요. 침구 청소기. 사실 침대 같은 거 1년에 한 2번 정도 날씨 따뜻해지거나 봄날 되면 바깥에 나와서 한번 말리고 그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2-3번 정도 세탁기 돌리고 그 정도 많은데 침구 청소기도 있고 그다음에 스팀기 이런 빈대 차단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야, 역시 소비자들은 그런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지만 어떤 기숙사 침대에서 빈대가 목격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속출하면서 이제 살충제나 침구 청소기 같은 빈대 퇴치 관련 상품들이 매출이 정말 급증했습니다. 빈대는 사실 감염병을 옮기진 않지만 주로 야간에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잡고 나니까 뻘겋게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간지럽고 수면을 방해하거나 이제 가려움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해충이죠. 주로 사람의 그 잠을 자는 침대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침구류 관리가 빈대 예방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한 온라인 쇼핑몰에 따르면요. 이달 1일에서 7일 일주일 사이에 침구 청소기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과 견줬을 때 740%가 늘어났고 야, 7배 넘게. 그렇습니다. 또 빈대를 차단하는 침대 커버는 판매량이 110%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이 빈대가 고열에 약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빈대를 예방하는 고열 스팀기 구매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65%, 빈대 퇴치제 판매량도 85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요즘에 정말 빈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저희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